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유승민 배신자론과 네. 맞물려 가지고요. 안철수는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쪽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도 변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지지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치를 되게 한편으로 희화시키고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개혁 쪽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규모 징계가 보는 코미디 있잖아요. 네. 사고는 자기가 쳤어. 거기 반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할 건 아니거든요. 네. 중재파가 좀 깝깝해하고 안철수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정말로 당신은 통합 작업 이후에 당대표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네. 한 발짝 빨리 내려놓고 명분을 줘야 당 만들려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명분을 안 주니 반대쪽 사람들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는 계속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누구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잡으려고 뭐 애를 쓰는 건 그 5명. 그건 참 이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적나라한 현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주 지금 너무 창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통합개혁신당 쪽이 교섭단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과 저의 분석을 좀 더해드리면 안철수는 지금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선.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장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까먹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당을 뛰쳐나오면서 자기 본인 입장에선 한 40석 총선에서 얻은 게 굉장한 정치적 혁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치적 위상을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에서 40석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쪼개기를 가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그게 자기가 승부사?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국회 의석 달랑 한 명 있었던가요 당시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통합이라고 하고 공동대표로 만들어줬을 때 그건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였으니까. 예, 제1야당에 대표를 맡겨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안에 적응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가지고 40석 정당 만들고 또 쪼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35석으로 시작했던가요? 그거 다 줄어서 9석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한 플러스라서 저렇게 하시나? 어쨌든 마이너스 지도력, 마이너스 리더십을 가진 유승민 안철수 2명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분열의 통합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의 40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 40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의 그 40석은 그때 안철수는 그 40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 그 40석을 기본으로 다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호남 구태 정치에 매몰되고 문재인 흔들기 정치에 매몰돼서 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은요.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왕자. 딱 그 느낌이 그 양반하고 내 자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하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네. 이게 진짜 철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안철수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면.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너무 그 오랜 시간의 적폐스러움의 답습 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스마트해지려고 그러면 진짜 노련함은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교묘하게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네. 근데 정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이미 거기에 70%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관점이 없어. 내가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라 그러면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30명은 와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바램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참. 바른국민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탈당하고 바른국민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착각을 네, 하는 네.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드라마 별로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데 한 드라마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보다가도 이쪽으로 옮겨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당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는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은 세를 불려서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세력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몇 단, 정치 9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안철수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호남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호남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심 정치가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심 앞에 당해낼 그 암수, 꼼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의 위기는 지지 기반 붕괴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무당파층이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역 기반도 없고 예, 이제. 호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 39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요. 민주평화당 쪽 국회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들으시더만요. 맨날 그래요? 거의 매일 안철수 까는 방송을 하거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새날에 안 나오시나요? 한번 초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예. 적은 동지잖아요. EJ.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말로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대선 조작 같은 거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해대고 있었잖아요. 우리 초딩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는 건데 예. 악인의 말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임시국회가 오늘, 방송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거든요. 이 기간은 아마 이제 평창 올림픽과도 같은 기간에 겹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에 소방 관련한 3법. 오늘 당장 처리를 한다 그러고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헌 부분은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 6월 달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2단계로 하자. 꼭 권력구조 개편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기타의 부분들을 먼저 집어넣고 다음에 권력구조 바꾸면 된다 하니까 이게 개헌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약간 좀 보이콧 놓는 느낌으로 안 하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 발 개헌이 나올까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선수를 쳐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느낌 그 상태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87년에 정말 전 국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 4.13 호원 조치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호원 조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재 헌법 옹호 세력, 그 이꼬르 제왕적 대통령제 옹호 세력, 호원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개헌 세력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1987년에 전두환의 대응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개헌을 놓고. 호원 철폐. 적폐타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식이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바꿔서 2단계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유리하고 불리할 게 뭐 있죠,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되게 그러면 투표율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그럼요. 국민투표 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찬성과 1번 내리 투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투표율 때문이다.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그래서 개헌은 대개 투표율이 70% 넘어요. 근데 70%가 나와서 나 개헌만 투표하고 지방선거는 투표 안 할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헌하고 연관해서 만약에 투표한다면 저는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뭐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지점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게 만드는 키포인트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는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가 지금 일단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상 최대인 건 국민투표랑 상관이 별로 없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거는 뭐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건 20, 30대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0대는 투표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조금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70% 지지율로 쭉 가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60% 될 게 지금은 한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감에 의한 발언을 감히 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걸 홍준표 대표가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개헌에 관한 콘크리트 호언 태도가 조금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를 좀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최근에 거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더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도 내가 당대표 그만두는 일은 없어. 당신네들 지방선거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네.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지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일이 없어도 들렸고 어떤 경우는 그게 지는 일이 없어도 들렸는데 그 태도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게 안철수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보면은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쪽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그 민주주의적 소양을 좀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당 대표라는 걸 하게 되면. 근데 마치 그 제왕적 총재 개념으로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막 억압하는 게 보여요, 이제는. 유해 잘라내듯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빨리 망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거 못 견디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푸나님의 그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말 골수 지지자신 분들도 홍준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대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너그럽게 뭔가를 갖지를 못하고 일단 개파도 없지. 대표라고 하나 있기는 해. 그래도 목소리 막 커. 막말 수준의 말을 쏟아내는데 지원 사격하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없고요.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현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피해의식과 열등감 발현으로 계속 자기 당 사람들한테 막말 비슷한 형태가 가고 있어서 자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플러스 1이거든요. 네, 대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금 10분 활용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모든 초점이 몰리게 말을 하세요. 그게 막말이건 저주의 발언이건 간에. 그리고 요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쫓아하는 느낌을 주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돈과 조직이죠. 근데 돈은 사실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선관위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다 요목이 있고 정말 한 푼도 제대로 쓸 수 그 마음대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별로죠. 한 2천만 원 대표가 쓴다고 해도 더 이상은 곤란하니까. 그 다음이 조직 장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친박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박도 많이 홍준표 대표 쪽으로 줄을 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이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 기억나는 사람이 전 딱 3명인데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그러네. 마이크. 3명만 하고 있네. 예, 마이크. 네.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유승민 배신자론과 네. 맞물려 가지고요. 안철수는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쪽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도 변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지지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치를 되게 한편으로 희화시키고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개혁 쪽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규모 징계가 보는 코미디 있잖아요. 네. 사고는 자기가 쳤어.
거기 반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할 건 아니거든요. 네. 중재파가 좀 깝깝해하고 안철수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정말로 당신은 통합 작업 이후에 당대표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네. 한 발짝 빨리 내려놓고 명분을 줘야 당 만들려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명분을 안 주니 반대쪽 사람들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는 계속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누구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잡으려고 뭐 애를 쓰는 건 그 5명. 그건 참 이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적나라한 현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주 지금 너무 창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통합개혁신당 쪽이 교섭단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과 저의 분석을 좀 더해드리면 안철수는 지금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선.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장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까먹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당을 뛰쳐나오면서 자기 본인 입장에선 한 40석 총선에서 얻은 게 굉장한 정치적 혁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치적 위상을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에서 40석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쪼개기를 가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그게 자기가 승부사?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국회 의석 달랑 한 명 있었던가요 당시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통합이라고 하고 공동대표로 만들어줬을 때 다음에 권력규제 바꾸면 된다 하니까 이게 개헌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약간 좀 보이콧 넣는 느낌으로 안 하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 발 개헌이 나올까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선수를 쳐서 뭔가 또 하려고 하는 느낌, 그 상태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87년에 정말 전 국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 4.13 호원 조치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호원 조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재 헌법 옹호 세력, 그 이꼬르 제왕적 대통령제 옹호 세력, 호원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개헌 세력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1987년에 전두환의 대응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개헌을 놓고. 호원, 철폐. 적폐 타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식이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바꿔서 2단계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유리하고 불리할 게 뭐 있죠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되게 그러면 투표율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그럼요. 국민투표 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찬성과 1번 내리 투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투표율 때문이다.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그래서 개헌은 대개 투표율이 70% 넘어요. 근데 70%가 나와서 나 개헌만 투표하고 지방선거는 투표 안 할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헌하고 연관해서 만약에 투표한다면 저는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뭐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지점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게 만드는 키포인트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는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가 지금 일단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상 최대인 건 국민투표랑 상관이 별로 없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거는 뭐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건 20, 30대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0대는 투표 그건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였으니까. 예, 제1야당에 대표를 맡겨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안에 적응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가지고 40석 정당 만들고 또 쪼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35석으로 시작했던가요? 그거 다 줄어서 9석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한 플러스라서 저렇게 하시나? 어쨌든 마이너스 지도력, 마이너스 리더십을 가진 유승민
안철수 두 명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분열의 통합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의 40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 40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의 그 40석은 그때 안철수는 그 40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 그 40석을 기본으로 다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호남 구태 정치에 매몰되고 문재인 흔들기 정치에 매몰돼서 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은요.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왕자. 딱 그 느낌이 그 양반하고 내 자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하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네. 이게 진짜 철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안철수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면.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너무 그 오랜 시간의 적폐스러움의 답습 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스마트해지려고 그러면 진짜 노련함은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교묘하게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이미 거기에 70%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어. 내가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라 그러면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30명은 와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바램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참. 바른국민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탈당하고 바른국민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세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조금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70% 지지율로 쭉 가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60% 될 게 지금은 한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감에 의한 발언을 감히 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걸 홍준표 대표가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개헌에 관한 콘크리트 호언 태도가 조금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를 좀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최근에 거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더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도 내가 당대표 그만두는 일은 없어. 당신네들 지방선거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네.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지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일이 없어도 들렸고 어떤 경우는 그게 지는 일이 없어도 들렸는데 그 태도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게 안철수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보면은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쪽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그 민주주의적 소양을 좀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당 대표라는 걸 하게 되면. 근데 마치 그 제왕적 총재 개념으로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막 억압하는 게 보여요, 이제는. 뭐 유해에 잘라내듯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빨리 망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거 못 견디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푸나님의 그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말 골수 지지자신 분들도 홍준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대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너그럽게 뭔가를 갖지를 못하고 일단 개파도 없지. 대표라고 하나 있기는 해. 그래서 목소리 막 커. 막말 수준의 말을 쏟아내는데 지원 사격하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없고요.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현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피해의식과 열등감 발현으로 계속 자기 당 사람들한테 막말 비슷한 형태가 가고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웃기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드라마 별로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데 한 드라마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보다가도 이쪽으로 옮겨와.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양당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는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은 세를 불려서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세력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몇 단, 정치 9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안철수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호남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호남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심 정치가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심 앞에 당해낼 그 암수, 꼼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의 위기는 지지 기반 붕괴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무당파층이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역 기반도 없고. 예, 이제. 호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 39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요. 민주평화당 쪽 국회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들으시더만요. 맨날 그래요? 거의 매일 안철수 까는 방송을 하거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새날에 안 나오시나요? 한번 초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예. 적은 동지잖아요. EJ.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말로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대선 조작 같은 거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해대고 있었잖아요. 우리 초딩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는 건데 예. 악인의 말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임시국회가 오늘, 방송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거든요. 이 기간은 아마 이제 평창 올림픽과도 같은 기간에 겹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에 소방 관련한 3법. 오늘 당장 처리를 한다고 그러고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헌 부분은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 6월 달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2단계로 하자. 꼭 권력 구조 개편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기타의 부분들을 먼저 집어넣고